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성장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돈깡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돈이 깡패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영화 이제 주식 영화 중에 작전 봤죠. 네, 거기서 이제 박희순 씨가 하시는 말이 마지막 장면에 네. 돈이 깡패다 아. 삐삐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서 되게 재밌다 저 말이 그래서 재밌어서 만들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뭐 이게 칭찬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닮으셨어요, 박희순님이.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가끔씩 듣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지금 아마 제 얼굴 가리고 뜨고 있을 텐데.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짜장 먹고 네, 하잖아요. 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김작가 TV에 오랜만에 이제 또 조회에서 치트키 같은 분이 또 나와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슈퍼개미 분들 많이 나오셨었는데 또 이제 새로 슈퍼개미가 되고 계시는 동광님 소개 제가 가볍게 해드리면 전업 투자자 경력 현재 12년 차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실전 투자자의 수익금 1위 한번 대회하셨죠? 그쵸. 이제 뭐 운이 좋게 2017년에 한 번 했었고요. 2017년. 또 했나요? 아니요, 17년에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살 때 이제 원래 음식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 돈 500만 원으로 주식을 했는데 네. 그게 30만 원이 됐고 그 돈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 30억, 그다음에 2021년에 순자산 45억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요건 일단 팩트인지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45억 왔다 갔다. 정확한 수치라고 표현하기는 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아무리 자산이 좀 움직이니까. 네네. 여기서 좀 알고 싶은 거는 네. 2020년에 30억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45억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15억 정도가 네.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올해 장세가 사실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연말부터 올해 맞아요, 1월, 2월에 사실 자산이 확 늘어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일부 수혜를 봤던 그 정도? 사실 뭐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기회를 조금 놓쳤다. 기회를 놓쳤는데 아닙니다. 15억. 뭐 대단.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싶은 거는 500만 원으로 주식으로 30만 원이 됐던 거잖아요. 네. 주식 계좌가 한마디로 네네. 잘 못해서 그거야 뭐 당연히 처음이니까 잘 못했을 테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네. 이 30만 원이 어떻게 30억이면 몇 배야 도대체? 여기서 뭐 실력이 늘어난 계기점은 뭐예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실수하지 않는 네. 이제 방법을 계속 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하던 시기였고 네. 이제 트레이딩으로서 성과 있는 모습 이제 계좌를 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많이 줄여나가려는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산이 빠르게 증식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그냥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조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네. 그 매매일지를 계속 복귀하고 내가 투자를 왜 잘못 판단했는가. 제 거래 내역을 이제 마켓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시장 밖에서 다시 바라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거래한 것처럼 이제 보여질 때가 많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씩 이제 줄여 나가다 보니까 계좌가 조금 이제 잃지 않는 규모의 이제 계속 패턴을 가지게 되고 네. 그 어느 정도 잃지 않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계속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되지 않았나. 다만 이런 네. 방식이 그렇게. 그럼 매매일지를 기록해서 내가 약간 제 3자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한 건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하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년 경력 동안 네. 이 동강님이 지금을 만들어준 성공 투자, 실패 투자 한 가지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네. 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 종목을 사셨는지,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내용과 수치를 확인하시고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성공 투자랑 실패 투자 한 개씩만. 성공 투자라고 하면 네. 제가 한 2016년, 17년도에 했던 좀 전기차 전기차. 관련 이제 소재주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소재 업종에 저는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팽창할 거고 네. 그 안에서 배터리 사업이 유의미한 확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소재주 안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계속 그렇게 평가하다가 괜찮은 기업들이 나타나서 네. 조금 16년, 17년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차 소재주, 배터리 소재주들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았나, 이 배터리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빠르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빠른 거죠. 네, 굉장히 빨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시장에서도 가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고 네. 성공적인 투자를 그때 빠르게 맛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은 투자의 성공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네. 이제 시장의 큰 방향성을 보고 네. 투자한 거는 그런 경험이 생긴 뒤로 굉장히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2016, 17이면 네. 사실 지금은 전기차가 네. 뭐 대세고 네. 테슬라랑 뭐 이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2016, 17만 해도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정도까지는. 좀 남들보다 몇 년이나 지금 빠른 건데?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호기로웠던 뉴스가 유럽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네. 거의 2035년, 2040년부터 완전히 규제한다라는 뉴스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많은 활력이 생기고 네. 실제로 많은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걸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추하기 어려운 그건 아니었다. 네. 시장이 팽창하는 건 수치적으로 굉장히 보였기 때문에 네. 다만 리스크는 조금 많이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서 지금 엄청난 자산의 확장,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을 하진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만큼 이제 투자해서 한 두세 배 정도의 수익을 한 1년 정도에 네. 이제 내고 나니까 아,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맞구나. 시대의 흐름과 같이 동반해야만 굉장히 어떻게 큰 퍼포먼스가 나오고 네. 나도 굉장히 확신 있게 네. 투자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저의 투자 스타일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투자를 잘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동깡님 말씀 듣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동깡님 영상들을 보니까 이분이 약간 가치 투자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영상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제가 동깡님 처음 봤던 그 바코드니 영상에서는 트레이더였거든요. 네네. 이게 조금 양극단에 있다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을 느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착각한 건지. 실제로 저는 어느 정도 양극점을 느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했던 사람이고 그 실전 투자자대에서도 입상했을 정도로 저는 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고 여전히. 근데 다만 이제 결국 볼륨의 차이,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트레이딩은 저한테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트레이딩에서는 큰 돈을 좀 굴리긴 힘들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조금 저한테 물론 훨씬 더 상위 트레이더들은 네네. 그만큼의 자산을 트레이딩으로서 운용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억, 50억 정도의 자산을 온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제 그릇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자산을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네. 놓고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실제로 트레이딩도 적은 규모로 지속하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 안에서는 가치 평가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단순히 어떤 차트만으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호가창의 뭔가 흐름이라던가 그런 것만으로 트레이딩을 규모 있게 잘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네. 많이 없거든요. 네. 대부분은 그 안에 프로세스를 간략화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조차도 그 프로세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구나. 네,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뛰어난 트레이더들은 실제로 그 가치 평가를 굉장히 빨리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트레이딩에 접목할 수 있는 거고 순간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자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뛰어난 트레이더 안에는 가치 투자도 약간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네. 반대적인 뛰어난 가치 투자자 안에는 그 안에도 트레이딩의 역량도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아, 같아요. 그건 달라. 네. 트레이딩 네. 가치 트레이더들은 이제 가치 투자를 많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가치 투자를 정말 볼륨 있게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의 성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뛰어난 가치 투자자들도 있고 네. 뛰어난 트레이더라고 네. 불려지는 사람도 있듯이 성향의 차이다. 자, 그럼 동광님의 이제 성공 투자 들었으면 이제 실패 투자. 원래 남의 불행이 옆에서 볼 때 그쵸. 가끔 또 행복하거든요. 자, 뭘로 뭐 돈 좀 제일 많이 잃으셨습니까? 사실 트레이딩을 할 때 네. 많이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넘치는 그릇의 포지션을 제가 담았을 때 네.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지션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 그 제가 한 70억까지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사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크기를 제 그릇에 담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감정이. 네, 감정이 너무 많이 기복이 어.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고 네. 이제 그 해는 얼마 정도 잃었는데 그때? 그때 아마 한 10억 정도? 셀트리온 하나로. 네. 10억 정도? 그러니까 제 자산이 그때 당시에도 한 뭐 30억 내지 조금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10억 정도 잃은 게 굉장히 데미지가 컸었죠. 네. 아,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벌었던 수익을 이제 손실 난 것도 포함해서 10억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벌었던 돈을 이제 10억을 다 날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아, 나는 이 정도의 그릇을 아직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내 그릇을 키워서 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천천히 조금 가자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동강님의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얘기 들었으면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현재 주식 시장 좀 점검 및 네. 향후 좀 하반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반 트레이더, 반 가치 투자자인 동강님에게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네. 뭐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수준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이런 데 자리에 와서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서도 그걸 잘 이야기하기 어려워해서 저희 팀원들도 그런 거 얘기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아, 지금 당장 시장이 어떤지 네. 동광님 의견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걸 잘 얘기 못해요. 성향상 틀릴까라기보다는 네. 틀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측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장에 들어와야지 모든 투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시장을 무조건 내릴 거다. 그래서 난 뭐 고버스를 네. 얼만큼 살 거다. 이런 식의 발상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물론 시장이 우상향할 거다라는 뭐 자신만의 어느 정도 확신은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걸 온전히 내 투자에 객관성 없이 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내가 투자를 계속 지속해 나갈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의미랑 좀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요 며칠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이제 뭐 시장이 떨어질 때는 셀 수 없는 악재들이 아침 뉴스로에 쏟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모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락했으면 그래서 하락했구나. 그 정도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하락이 마무리되고 네. 또다시 무언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됐을 때 어떤 투자를 해야 그 상승을 온전히 내가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각자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뭐 이유라든가 신호라든가 네. 하락할 수 있는 이유라는 신호를 미리 좀 알고 있고 대비하면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씩 있다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조금 시선마다 다른데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가느냐 혹은 개별 주식 내가 가진 뭐 특정 포트폴리오를 그 기준에 대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시장 전체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네. 코스피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어떤 유동성의 현황이라던가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유동성을 이제 마구잡이로 뿌리는 시기인가 혹은 회수하는 시기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들만의 논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개별 기업 이제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 이제 구성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내 기업 내가 산 주식들의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시대의 흐름과 맞는 산업인가? 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김 작가님도 네. 이제 컨텐츠업을 하시니까 그쵸, 객관적으로 그쵸. 본인의 채널을 평가하려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네. 내가 가진 타 유튜버들보다 네. 강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스트요. 그래서 동강님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발상을 기업한테 대입하는 거죠.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이 과연 다른 경쟁사 대비 네.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네. 독점력은 있는가, 네. 이익률은 높은가.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내 주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 이제 대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네. 작용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결국 산업이 성장하면 그 안에 내 기업이 속해 있다면 네.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많은 노동력으로 모아둔 자산인데 그쵸. 투자를 할 때는 마치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누가 좋다니까, 걔 투자 잘한다니까 네. 사도 된대. 그래서 이제 뭐 순식간에 뭐 1억, 2억을 평생 동안 모아둔 이 자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시는 경우도 그 돈을 많고. 버는데 3년이 걸리는데 그쵸. 그 돈을 투자하는 데는 몇 분이 네. 단순히 이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 좀 포트폴리오는 네. 어떻게 좀 정비한다고 보세요? 사실 하반기 시장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전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성장률,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률이라던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의 턴어라운드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제가 자동차 주식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동차 주식도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맞아요. 현대차 좀 물리셨다는 영상 썸네일 본 것 같은데. 네, 현대차도 사실 연초에 많이 수익을 조금 해놓고 네. 전량 실현을 하지 않았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시 조금 주저앉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조금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건 아마 폴더블 폰 관련 주식에 조금 더 시장성이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이제 플립이라던가 갤럭시 폴드라던가 네. 이런 핸드폰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이 돼갈수록 이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시작했지만 애플이 거기에 불을 지피는 그래서 애플이 뒤따라와서 폴더블 폰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폴더블 폰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고 네.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이제 네. 스마트폰이 계속 지금 나와도 네. 비슷한 형태, 카메라가 뭐 한두 개 더 붙는 형태에서 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고민을 해서 네. 그런 형태의 변환을 줘서 이제 소비자들을 이끌어내는 프리미엄 폰 시장을 점유하고 싶어하는 애플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한 단계 더
폴더블 폰을 완성시켜서 음. 시장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웰메이드 전략이라던가 그런 애플은 뭐든지 잘해라는 그쵸. 이미지 하나만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보다 가져가듯이 네. 그 시장을 지금 삼성전자가 도전하고 있는데 플립이랑 폴드라는 이제 핸드폰을 계속 시장에 던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앞으로의 네. 방향성에 조금 더 성장성이 있지 않나라는 사실 이런 건 사실 시장에 많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고 시장은 변화하고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근데 우리 안에서 그걸 얼마나 더 캐치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고민해 보느냐가 아마 조금 우리 시대에 맞는 투자가 아닐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실생활에서든 혹은 이제 네. 뭐 우리의 트렌드의 변화라던가 그런 거에 많이 예민해질수록 투자 기회를 많이 더 캐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 지갑이 어디에 지금 더 많이 열리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항상 투자에서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어머니 분들이 냉장고가 이뻐서 LG전자에 투자한다거나 뭐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거나 김치냉장고가 LG께 좋아서 LG전자에 살래. 그래서 돈 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직하게 또 장기 투자를 하시고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시고 이제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시장에 앞서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외면하고 되게 쉬워 보이는 이제 뭐 급등주라던가 테마주라던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극단적인 수익률을 원하니까 항상 조금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좀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무시하고 뭔가 좀 약간 네, 손에 잡히지 않는 네. 비법들을 좀 네. 가져오려고 하는. 저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랑 투자를 하시는 거랑 굉장히 네. 다른 거다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사실 기술직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기술직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투자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주식시장 안에서의 기술자들 정도라고 네.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트레이더이신 분이 기술직이라고 하시고 또 투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색다르네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시선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물론 그 안에는 많은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 많은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대중분들이 투자하는 영역과는 네.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직업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트레이딩을 네. 배운다라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직업을 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네. 하면 알바 끝나고 가서 한두 시간 배워서 내 직업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을 갖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쏟아야죠. 네, 시간을 쏟아서 결과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왜 주식에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나. 그래서 물론 이 마우스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편해 보이고 시간도 많아 보이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갖더라도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서